이건 뭘까요? 계단 같기도 하고 중학교 때 배운 가우스 함수 그래프 같기도 하고. 네, 정답은 현대사료 주가 그래프입니다. 현대사료 주식이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5일 연속 상한가는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 9월 해운 기업인 흥하해운의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담으로 2010년 조선선제는 상장일 이후 17일 연속 상한가를 맞이했습니다. 네, 과거에 대단한 상한가가 있었든 말든 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현대사료의 일주일에 걸친 상한가 행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가는 실적과 실적에 대한 기대의 함수이기 때문에 현대사료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내는지 알아야겠죠? 현대사료가 뭐하는 기업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2021년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료는 사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료를 파는 기업이죠. 사료에는 강아지 사료, 고양이 사료 같이 애완동물용 사료도 있지만 일반 축산농가에서 자라는 동물들을 위한 양축용 혹은 가축용 사료도 있습니다. 현대사료는 그 중에서 가축용 사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산란계 사료라고 불리는 닭 사료의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정도로 산란계 사료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축용 사료는 대부분 대표적인 곡물인 밀, 콩, 옥수수로 제조되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사료는 주로 옥수수와 대두박으로 사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콩 중에서도 강낭콩, 완두콩도 있지만 여기서 콩은 백태두이며 그 중에서도 큰 콩인 대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태두 대두입니다. 대두박은 대두에서 기름을 짜낸 뒤에 남은 침전물을 말하는데요. 그냥 콩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옥수수와 대두박이 원재료의 5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사료의 원재료비 추이는 바로 이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 추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물건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는 축산농가의 보유 가축 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가축 수는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곡물 가격이 곧 원재료비를 대부분 설명하겠죠. 그리고 이 두 자료는 사료 가격과 그 원재료인 옥수수, 대두박의 가격에 대한 자료인데요. 나중에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일단은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합시다. 제가 이 두 자료를 한 화면에 배치한 이유는 원재료비 상승이 얼마나 사료 가격에 잘 반영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냥 숫자로만 딱 보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 옥수수의 가격 상승률보다 양계의 사료 가격이 더 적은 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황색 선이 항상 위에 있죠. 대두박의 경우에는 가격이 줄기도 하지만 실제로 양계 사료의 비중이 매출의 70%인 점, 옥수수의 원재료비 비중이 대두박의 비중보다 3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양계 사료 가격과 옥수수 가격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자료는 지속적으로 제품 가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은 2019년 대비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분명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사육 농가 수는 감소하고 사육 마리수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찍혀서 나온 숫자는 여기에 나온 설명과 조금 다르죠? 아니, 판매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늘었으면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야지 왜 줄어드는 거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원재료 가격이 증가했을 때 이 현대사료가 판매하는 사료 가격을 적절히 방어해낼 수 있는지 아닌지였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이 말은 사료 판가에 원재료 가격 변동을 적절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6.6%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현대사료의 시장 점유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죠. 네, 이때까지 현대사료의 사업보고서를 같이 조금 분석해 보셨고요. 이제 과거의 현대사료 주가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네, 2018년에 처음 상장했을 때 3만원이 조금 넘었었고 그 당시에 PBR은 3.7 정도 됐었네요. 지금의 7만원 정도의 주가는 역사상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불과 한 달 전에 2월 24일에 주가가 1,500원 올랐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130만 주였습니다. 근데 최근 3일간의 상한가 동안에 발생한 거래량은 모두 합해봐야 130만 주를 조금 넘습니다.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실제로 현대사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소리죠. 슬슬 뭔가 냄새가 나죠?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바로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첫 번째 상한가가 있던 날은 3월 21일. 이날에는 소액주주한테 최악의 악재라고 불리는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가 있으면 유상증자 가액에 주가가 묶이는 특성이 있는데 3월 21일은 실제로 상한가를 쳤던 날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주가 조작이네 라고 생각하시기 충분한 근거들이 마련이 됐죠. 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가 조작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지금부터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부 기자들은 이런 현대사료의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는 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적 상승의 선반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곡물가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이전 초호황기 당시에 기록했던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그동안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곡물가는 그 당시의 수준에 거의 육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현대사료는 제품 판매가의 원재료비 변동을 그대로 반영할 시장 지배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곡물가 상승을 현대사료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는 기사들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현대사료와 사업 구조가 유사한 사료기업의 매수를 촉진하려는 증권사의 로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곡물가 인상에 대한 건 잠시 옆에 치워두고요. 다음 걸 보죠. 다음에 볼 건 바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니까 최대 주주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지분을 팔아치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문현욱 외 4인이 카나리아 바이오 외 2조합, 그러니까 현대사료 최대 주주가 카나리오 바이오랑 사모펀드에 자기 지분을 1,000억 원에 매각하는 딜이네요. 저 혼자 조금 더 알아보니까 기존에 경영을 하시던 현대사료 대표이사 문철명 씨와 부사장 김종웅 씨가 각각 2세이신 문현욱, 김완태 씨에게 지분을 물려주면서 카나리오 바이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이더군요. 한마디로 대물림 경영을 포기하고 아예 경영에서 손을 떼시면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모양새죠. 근데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그 답을 찾으려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바이오 기업인 두올 산업이자 온코퀘스트 파마슈티컬이자 현재 이름 디아크의 자회사 두올 물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디아크가 두올 물산, 즉 카나리아 바이오를 가지고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두올 산업, 즉 디아크가 캐나다 제약사 온코퀘스트의 면역 항암 치료 특허를 3억 달러, 한화로 3,600억 원 정도에 인수했습니다. 디아크는 작년 초 사업 보고서를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을 때 그 항암 치료 특허 가치를 3,752억 원으로 매겨서 회계법인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회계법인이 그 특허 가치가 부적절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아크는 현재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상폐는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상폐는 안 됐지만 이 상황에서 디아크는 상장회사의 지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디아크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바이오 사업을 인적 분할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디아크는 이제 감사 의견 거절 사유가 없으니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태어난 것이 두울물산, 카나리아 바이오의 전신입니다. 근데 그 인적 분할한 두울물산이 KOTC, 즉 장외시장에서 처음에는 500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 두울물산 연구원들이 일을 너무 잘해서 난소암 치료제를 너무 잘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임상 2상이 통과가 되고 임상 3상에 성공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500억 원이었던 두울물산의 시총이 한때 25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울물산은 코스피 11위에 버금가는 시총을 가지게 된 거죠. 뭐 현재는 10조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두올물산이 작년 2021년 12월 28일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3월 21일 갑자기 현대사료의 지분을 49.75%를 7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완전 뜬금없죠? 시장에서 시총 10조 나가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시총 1000억 원 정도 되는 사료회사를 대체 왜 인수하는지 시장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장이 내린 결론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와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회 상장을 하면 복잡한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량한 비상장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장 방법이죠. 이렇게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현대사료가 가진 각종 자산은 카나리아 바이오의 영업활동에 쓰이는 매우 고부가 가치 자산으로 변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있어서 기존 현대사료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시가총액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사료의 주가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곡물가 변동 선반영으로 인한 주가 급등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현대사료의 가치가 재평가받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료 주가는 얼마나 가냐고요? 글쎄요. 확인해보니 두올물산의 작년 3, 4분기 장부가액은 100억 원, 현재 시총 10조 원, PBR이 1000배네요? 저는 PBR 1000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사료가 가진 토지만 150억 원인데 여기에 1000배만 해줘도 현대사료의 가치는 15조가 됩니다. 현대사료의 현재 시총은 4200억 원이고요. 정말 상상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대사료가 15조 간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미스터불 개소리 안에 구독 취소해야겠다 이러시겠죠? 결국 카나리아 바이오가 가진 난소암 치료제가 정말 기업 가치를 10조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높은지를 알아야겠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이슈 영상 외에도 투자는 잘하고 싶은데 투자를 배울 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교육 웹드라마 컨텐츠를 진행 중이니까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